61. 한창 손주 재롱을 보며 노년을 즐겨야 할 나이에 제가 받은 인생의 선물은 차디찬 이혼 합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소처럼 일하고 헌신했던 대가는 남편의 무정한 배신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온 내연녀는 거실 벽에 걸린 제 결혼 사진을 보며 눈에 거슬린다고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제가 반평생을 수발들었던 치매 걸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더러운 쓰레기 보따리를 제 몸에 냅다 던지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굴욕이라 여겼던 그 쓰레기 보따리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빈털터리 이혼녀가 된 제가 인생 역전극을 펼치고 전 남편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미옥. 올해 61세입니다. 남편과 아들 내외, 그리고 곧 90세가 되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제 생일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드라도 써줬지만 다 커서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지니 그마저도 없어지더군요. 솔직히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운함도 오래되면 스스로 마음 달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매년 오늘이 되면 저는 저를 위해 미역국 한 그릇을 끓입니다. 값도 싸고 간단하죠. 미역 한 줌, 조개 조금, 참기름 몇 방울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저는 이 국 한 그릇만 먹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저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부엌 가스레인지 불꽃 소리만 들렸습니다. 국이 다 끓었을 때 밖은 여전히 어스름했습니다. 뜨거운 국을 그릇에 담으니 부엌 유리창에 김이 서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첫 술을 뜨려던 찰나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남편 박정창.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맞은편에 앉더니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쓱 밀며 딱 3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도장 찍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식탁 위 미역국에선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제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었지만 그 고소하던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그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오히려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내 책임은 다 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허공에 멈춘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그 얼굴에서 일말의 미안함이나 아쉬움이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보인다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회사 공지사항을 읽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했고 드디어 해방된다는 듯한 피로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당신이랑 사는 거 숨 막혀. 우리 사이에 감정은 이미 없잖아. 의무감만 남았지. 위장 속으로 들어가려던 뜨거운 국물이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부부의 연이 사랑은 아니더라도 정칭은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난 30년은 그저 의무라는 2글자일 뿐이었습니다. 의무.
내 30년 청춘이 그 단어 하나로 정리되다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명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고 세련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소민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속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여자요.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 박정창에게 눈인사를 건네는데 그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시선이 제가 30년 피땀으로 지켜온 이 집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소파 색깔 너무 칙칙하다. 나중에 아이보리색으로 바꾸자. 그녀는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떼버려. 보면 눈에 거슬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명이와 며느리 이지은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명이는 뭔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헛기침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시종일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저 낯선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제 심장이 바스라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어 오락가락 하시는 왕 여사님, 우리 시어머니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나오신 어머니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듯 저를 한번, 낯선 여자를 한번 보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정소민이 코를 쥐며 남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보내자. 노인 냄새 너무 심해. 누가 칼로 심장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하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침대 밑에서 꺼낸 듯한 쭈글쭈글한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입구는 더러운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시더니 있는 힘껏 그 보따리를 제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보따리가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나가.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이 쓰레기 뭉치도 네가 다 갖다 버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보따리를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탁했고 얼굴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수발들었습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정신이 가장 온전치 않을 때조차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저는 어머니 눈에 그저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펜을 들어 그 차가운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 석 자, 김, 미, 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꾹꾹 눌러 썼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을 그 글씨에 다 박아 넣듯이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30년 살림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더군요. 이 집 물건 대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은 이렇게나 초라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방문을 나설 때 그들 가족, 아니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소파에 앉아 어느 식당으로 축하 파티를 하러 갈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가 던진 그 낡은 보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30년을 드나들었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들려온 건 정소민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가서 축하할까? 축하. 오늘은 그들의 축하일이군요. 캐리어를 끌고 쓰레기라 불린 보따리를 들고 정처 없이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부산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제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근처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캐리어를 발치에 두고 그 낡은 보따리를 옆에 놓았습니다.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옆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갖다 버리라고 하셨죠. 제 인생도 꼭 이 보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낡고 해져서 버려지는 존재.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30년 난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한계를 따라 기억은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정창과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요리하는 제 뒤로 와서 살며시 안아주며 미호가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속삭이곤 했죠. 제 생일이면 몰래 조각 케이크를 사와 냉장고에 숨겨뒀다가 아이들이 잠들면 둘이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평생 당신이랑 사는 게 내 복이야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린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은 좁았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부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으면서부터 아니면 남편이 승진하고 회식이 잦아지면서부터일까요? 삶이란 조용한 강물 같아서 강바닥의 돌이 언제 닳아 없어졌는지 언제 모난 돌이 굴러 들어왔는지 모르는 법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알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식구들이 잠들어 있을 때 쌀을 씻고 약불에 죽을 끓였습니다. 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를 위해 반찬은 따로 푹 익혀 다져야 했고 파를 싫어하는 남편 반찬엔 초록색이라곤 없어야 했습니다. 한창 크는 아들 준명이는 꼭 반숙 계란 프라이를 해줘야 했죠. 식구들 입맛은 귀신같이 기억하면서 정작 30년 동안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침상을 치우고 남편과 아이를 보내면 청소, 빨래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빠듯해서 제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옷감을 봐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 일쑤였죠.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저녁 식사가 끝나면 가장 외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를 벗삼았습니다. 남편의 귀가는 늦어졌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남편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놓고 밤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국을 데우고 또 데우다 새벽에야 들어온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어 빠진 삼계탕을 저 혼자 꾸역꾸역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지만 가끔 제 손을 잡고 미호가 부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죠. 가끔은 너무나 맑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다가가면 금세 다시 흐리멍텅한 눈으로 누구세요? 하셨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미국으로 시집간 딸 아르미와의 영상통화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게 낙이었죠. 한 번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목소리가 너무 지쳐 보여. 저는 황급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잘 지내. 집안 다 평안하고. 넌 걱정 말고 네 건강이나 챙겨. 사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빠가 나랑 말 안 섞은 지 몇 달째라고. 오빠랑 새언니는 나를 파출부 취급한다고. 엄마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하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멀리 타국에 있는 딸 마음 고생시키기 싫어서요. 엄마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죽어버린 건 반년 전 일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셨을 때입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도 시댁 식구들 끼니 챙기러 집에 들러야 했으니까요. 저는 비쩍 말라갔는데 남편 박정창은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회의 있다, 거래처 만난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도 귀찮다는 듯 손사래만 쳤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임종 때까지 사위 얼굴 한 번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전화 한 통 받더니 회사 일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제 어깨를 툭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울고 있는데 위로 한마디 없더군요.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어머니도 충격으로 따라가셨습니다. 몇 달 새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저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돌아온 날 밤 남편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위로해 주려나 싶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긴 그 종로, 낡은 집이랑 예금 어떻게 처리할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동생 사정이 어려우니 대부분 동생에게 줄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미호, 너 제정신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30년을 먹고 살았으면 됐지. 친정유산 생겼다고 딴 주머니 찰 생각해? 이 집 구석을 뭘로 보는 거야?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산 식충이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박정창 씨, 말 조심해. 우리 부모님 아직 흙도 안 말랐어. 당신 돈밖에 몰라? 내가 이 집을 위해 헌신한 건 안 보여.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여자가 시집와서 살림하고 노인네 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월급이라도 달라는 거냐. 그때 아들 준명이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엄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인상을 쓰며 이러더군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아빠 일하느라 힘드신데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집 생각도 좀 하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이라는 것을요. 다시 공원 벤치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그 생각들을 하니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먹다만 미역국 이후로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요.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습니다.
옆에 놓인 보따리를 들어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걸음 걷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물건인데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나 하고 버리자 싶었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매듭을 풀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은은한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플라스틱 파일이 잡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니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마포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 시아버님이 남기신 시어머니가 평생 사신 그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 명의일 줄 알았는데 소유자란에 김미옥,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봐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등기 날짜는 1년 전. 시어머니 정신이 그나마 온전하실 때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뒤지니 고무줄로 묶인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들. 잔액이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미옥이 것이다. 보따리 맨 밑바닥에는 손수건에 쌓인 폐물함과 두툼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옥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아, 나의 착한 며느리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집구석을 나왔거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울지 마라. 그리고 슬퍼하지도 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넌 드디어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는 사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척 했을 뿐이다. 늙고 지쳐서 집안 싸움에 끼기 싫었어. 아픈 척하며 지켜보니 다 보이더구나. 내 아들 정창이는 이미 옛날에 그 착한 놈이 아니야.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것도 진작 알고 있었다. 미호가 네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안다. 이 집에서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다. 친딸처럼 내 똥오줌 받아내며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다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이 집과 돈은 영감이랑 내가 평생 모은 거다. 그 불효막심한 놈한테 줄 수도 없고 밖에서 굴러들어온 그 여편네한테 넘길 순 더더욱 없다. 이건 네가 받아야 마땅한 내 몫이다. 미호가 이거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가서 네가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마시는 것도 먹고 네 인생을 살아라. 너는 우리 집에 빚진 거 없다. 오히려 우리 집안이 너한테 평생 빚을 졌다. 혹시나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널 괴롭히거든. 이 편지 들고 가서 소송해라. 부디 누구보다 보란 듯이 잘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읽고 저는 벤치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쓰레기 취급당한 줄 알았는데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켜봐주고 저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니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있을 순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오랜 친구 최영희. 젊은 시절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지만 영희는 늘 먼저 안부를 물어주던 친구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니? 나 미옥인데 나 갈 데가 없어. 하룻밤만 채워줄 수 있을까? 영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야, 김미옥.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30분 만에 영희가 낡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제 짐과 보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자. 가서 뜨끈한 밥부터 먹자. 영희네 집은 부천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늑했습니다. 영희는 저를 앉혀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잔치국수를 말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위에 고명과 양념장을 얹어 내미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먹어. 먹고 힘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국수를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먹어보는 가장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밥을 먹고 영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보따리 속 내용물까지요.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미호가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너네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보통 분이 아니셨네. 이건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야. 당당하게 받아. 그날 밤 딸 아름이와 통화했습니다. 딸은 펑펑 울며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내가 당장 한국 들어갈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제 돈도 있고 집도 있어. 네 아빠보다 부자야. 엄마 걱정 말고 넌 네 생활해. 엄마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희와 함께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제가 살 집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송파구에 있는 작지만 햇볕 잘 드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김미옥 3글자를 적는데 이혼 서류에 적을 때와는 달리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내 집이니까요. 집을 정리하고 나니 심심해지더군요. 평생 일만 하던 몸이라 노는 게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제가 해준 돼지갈비찜을 먹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호가, 너 솜씨 썩히기 아깝다. 이거 팔아도 대박 나겠어. 식당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만 해먹였는데 내 이름 걸고 가게를 한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미옥내 집밥. 메뉴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돼지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을 탔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맛이 난다며 단골들이 늘어났죠.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창의 아내, 준명이 엄마가 아니라 사장 김미옥으로 불리는 삶이 신이 났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명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위독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게를 영희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전남편 박정창과 정소민,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정소민은 저를 보자마자 쏘아 붙였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여긴 왜 왔어요? 재산이라도 콩고물 떨어질까봐 왔나 보죠. 박정창도 거들었습니다. 당신가, 여기 당신 있을 자리 아니야.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요. 도대체 평소에 간병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도 제대로 안 드셨던데요.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2달 동안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굶기다시피 한 겁니다. 저는 그들을 밀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말라 계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가 눈을 힘겹게 뜨셨습니다. 오기니.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옥이 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어준 건 저 하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정찬과 정소민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자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예금, 주식, 부동산을 전 며느리 김미옥에게 증여한다. 아들 박정창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 외에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불효하고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다. 박정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치매 노인을 꼬드긴 거야. 소송할 거야. 그들은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시어머니가 생전에 찍어둔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 딸 같은 며느리 김미옥에게 준다. 불효자식 놈에겐 한 푼도 주지 마라. 주치의의 소견서까지 더해져 소송은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박정창과 정소민은 소송 비용과 사치로 남은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진 정소민은 박정창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몇 달 뒤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데 공원 벤치에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박정창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틀거리며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호가,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우리 3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그를 내려다보는데 화도 안 나고 그저 불쌍하더군요. 저는 차갑게 발을 빼며 말했습니다. 박정창 씨, 당신 갈 길은 당신이 알아서 가.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미용내 집밥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를 털어 왕여사 여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벼랑 끝에 몰린 이혼 여성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인생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놀라운 실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장 일을 접고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윤 양은 가끔 새로운 남자친구와 놀러 옵니다. 그리고 민우는 지방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를 보내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각자의 몫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닙니다. 아들을 그 자신의 인생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숙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숙희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어머니처럼 인연을 끊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